예, 3차시 하죠. 사고 표현 10주 3차시. 10주차는 지금 가정폭력과 전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차시죠. 중앙일보 2020년 10월 6일자 기자 김지혜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9,000명씩 검거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020년을 말합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몇 년인가요? 26, 7, 8, 9, 한 5년? 예, 한 5년 남짓 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43,046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연간 9,566명. 지역별로 검거 현황을 봤더니 서울이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러겠죠. 서울과 경기가 25%, 20%, 인천 8%, 부산 6% 되군요. 경남도 그렇고. 폭력과 상해로 검거된 경우가 제일 많고, 감금, 협박, 체포, 성폭력, 살인, 미수, 살인도 6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이라고 하는 관계성 뒤에 숨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범죄가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사장 출신의 어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자, 이제 이런 뉴스 우리가 많이 보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 데이트 폭력, 이런 기사입니다. 보니까 어, 이런 뉴스를 내가 다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제 이별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을 지칭하는 말인 데이트 폭력이 최근에 2021년 최근에 상반기에 데이트 폭력을 이제 그 처벌하는 그런 그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 처벌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정하게는 처벌할 수 있게 됐죠. 이 잔혹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 안전 이별, 이런 말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는 일이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된 건지. 자, 데이트 폭력 양상, 이제 뭐 지영희 기자, 영희, 심영희, 예, 영희라고 하는 이름이 많지 거의 좀 드문데 지영희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자, 데이트 폭력은 폭언, 협박은 물론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죠. 그게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또 나누어서 볼 수 있군요. 먼저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교제 상대 의견에 반대할 수 없는 상태, 이걸 감정적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루밍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음, 길들이기, 길들여지는 것, 의존하는 것.
자,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뭔가요? 교제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러니까 헤어지면 자살하겠다, 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군요. 이렇게 감정적, 정신적 폭력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트 폭력은 뭐 성교를 강요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자, 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 뭐 눕히거나 밀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일체 유형적 행위를 이제 물리적 데이트 폭력이다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폭력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어느 하나가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복합적으로 이런 폭력이 행사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위 데이트 폭력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따라서 형사 입건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걸 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이제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스토킹, 주거 침입,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근데 이제 또 이를테면 성적 관계를 몰래 그 촬영해 놓았다가 이별을 통보할 때 그걸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1차 시와 2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젠더 불균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2차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관련 사건이 보도되는 그런 그 내용대로만 한다면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내에서 1년 이상 살아온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나 봐요.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를 했더니 무려 88.5%에 해당하는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 그 중에서 이제 흉기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11.6%에 달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얼마 전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한 뒤에 밖으로 데려나와 이야기하다가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집으로 끌고 와서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에 뭐 나가면 죽는다면서 재차 폭행하고 1시간 40여 분간 감금하게 됐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당한 피해 여성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체 6주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기절까지 시켰다는 건데, 그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을 내리지 못하게 폭행하고 40여 분간 감금한 적도 있었다. 또 그전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서 모욕하기도 했다, 이런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데이트 폭력,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폭행을 해서 기절시킨 뒤에 뭐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 감금하고 재차 폭행하고, 심지어 이런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처벌은 어떠냐? 자, 기소되어서 재판에 남겨진 그 가해 남성은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뭐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의심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군요. 그런데 그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늘 법 감정과 배치되는 일본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늘 또 문제가 되지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되면 또 깎여져요. 이게 대체로 깎여지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3차 시에는 가해 남성은 제주 시내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에 걸쳐 거듭찬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약 열흘 뒤에 피해자가 이제 이별을 통보하니까 피해 여성이 집으로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이제 사례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몇 개의 사례를 봤는데 이 소위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면 공통된 게 뭐냐면 이 폭력이 데이트 폭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복되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봐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보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18,671건이다. 2018년도에 2016년도에 비하면 2년 사이에 그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2배가량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소위 데이트 폭력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 2018년 6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힌 피해자 6,003명 가운데 2018년의 경우이겠죠. 10대 청소년이 3.3% 195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그럼 보통 20대 이상 성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부산에서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옷이 벗겨지고 정신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강기에 억지로 밀어넣고 끌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도 또다시 폭행하고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년층에서도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10대 소위 어린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또 노년층에서도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77세 노인이 자신보다 5살 어린 7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데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뒤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강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스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그러니까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후에 최근에 이제 일어난 범죄 중에 하나가 그 오랫동안 스토킹한 그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여성의 가족까지 일가족을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 옆에서 뭐 2, 3일간인가 이렇게 지냈던 20대 남성이 체포돼서 우리를 그 공분에 떨게 했던 경우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 장편 소설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은 2015년에 또 내가 펴낸 게 하나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냐면 그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프롤로그에. 그러니까 그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새벽 1시에 받아요. 잠결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잠결이기도 하고 그 남자친구가 그 폭력적인 성향을 자꾸 보여서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서 새벽 1시쯤에 그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의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이 학생이. 근데 이 남학생이 이제 전화를 계속 그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마땅치 않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그 여학생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이제 쫓아가요. 가서 그 신문에 이제 기사가 됐던 거거든요. 뭐 어느 학교인지 내가 압니다만은 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이 여전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 소설에 있어요. 사랑의 흔적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그 여자친구가 혼자 사는 원룸에 쫓아가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오빠 그 잘못해서 이렇게 때리지 마, 이렇게 자꾸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든요. 4시간 동안 이렇게 욕설을 하고 아주 그 죽여버리겠다고. 왜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았느냐. 여기 보면 여자의 뺨을 200번 넘게 후려 갈기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욕설을 동원해서 그녀에게 두려움을 안겨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요. 오빠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게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법원의 판사가요, 1심에서 그 판사가 여성이었거든요. 여자 판사였는데 이 무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이 남자에게, 이제 같은 그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죠. 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요. 실형을 선고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을 당할 것이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을 당하면 남자는 의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 그래서 학교도 최종 판결을, 즉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려서 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요 2년 3년 걸려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동안에 남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가 되게 충분한 시간이 있겠죠. 세상에 이제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광주 쪽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분노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죠. 학교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법원에도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니까 학교에다가 이제 시위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아마 그 학교에서는 징계가 아마 그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남학생들에서는 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면, 데이트를 할 때 그 데이트 비용을 이제 남성이 다 거의 다 그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여자 학생들은 남학생들을 이렇게 뭐 더블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 데이트 비용을 다 전가하거나 또 선물을 받거나 이런 이제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데이트 행태를 보이는 일부 여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성관계를 합의해서 해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서 소위 무고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는 걸로 내가 알아요. 되면 나한테 소설 창작을 배웠던 현지 경찰 간부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일선 경찰 현장에서는
소위 그런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것은 이제 크게 보도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여학생이나 여성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절대 다수가 우리가 1차, 2차, 1차 시와 2차 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정폭력, 부폭력의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인 것처럼, 왜냐하면 물리적 힘이 강하니까. 이 데이트 폭력도 역시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가요? 우리 20대 친구들이 이제 우리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이어서 여러분의 답을 바로 내가 들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우리 수업의 사고와 표현이니까 각자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별을 통보했을 때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결국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또 심지어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죽이는 이런 어떤 이제 극악무도한 행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떤 잔인한 데이트 폭력이 잔인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또 이렇게 뭐 지금 아니죠, 사례를 들고 있는 것도 하나 있네요. 관악구에 산 남성이 6개월간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서 여성을 집으로 찾아갔고,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친구들까지 모조리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 뭐 만나다가 상대가 그만 만나기를 원하면 그만 만나는 게, 그래 그러자라고 하는 게 뭐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런가요? 본전이 아까워서? 글쎄요. 집착은 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대등한 어떤 관계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대를 자신의 어떤 소유로 파악하는 것, 소유물로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났지라고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나와 헤어지자고 요구했을 때 나 말고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뭔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어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 일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이제 지금 초등학교 뭐 교사입니다만은 대학교 다닐 때, 교대 다닐 때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보니까 어떤 여학생과 만나다가 그 여학생한테 소위 치였던 모양이에요. 이별을 당했던 모양이죠. 울고 있으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프고, 그 여학생 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얄밉고, 또 우리 아들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달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어쩔 거예요. 뭐 단념해야죠. 근데 가서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은 그 자신도 그렇고 또 상대도 그렇고 모두를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절제랄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공부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고편 10주차 주제인 것처럼 이 젠더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 활발하게 진출하고 종래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부분까지 여성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죠, 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본래 이제 자신들의 어떤 영역까지 여성들에게 뺏긴다는, 그러니까 그 종래는 남성들끼리의 어떤 경쟁의 장이었던 곳까지 여성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여성들이 새로운 어떤 경쟁의 상대자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경쟁의식, 그 다음에 또 상대적 어떤 그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평등, 상대적 불평등, 뭐 이런 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또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데이트라든가 연애 관계를 이제 보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뭐 여학생이나 일부 여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트 과정이나 또는 이별을 통보받는 시점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그 데이트 상대를 그동안 어떻게 봤는가, 그러니까 소유의 관계,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력의 문제로 나아간다라고 나는 이제 봐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은 우리 여학생들은 이제 피해자,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남학생들은 마땅치 않더라도 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두루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자, 정리를 좀 합시다. 하여튼 이런 그 데이트 폭력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온 대사지만 사랑은 변해요.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강조하는 게 상대를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보지 말 것. 그리고 언제든지 이별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상황을 수락하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일단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은 하나의 그 형사 범죄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거든요. 우리 법 감정으로는 이제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하는데 점점 이 처벌도 좀 더 이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처벌이 약하더라도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피해자, 희생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늘 숙고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 필요하겠다. 꼰대 같은 소리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이제 대통령 뭐 방지 및 처벌법이 그냥 최근에 만들어졌다. 근데 법 이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이제 젠더 평등도 그렇고 젠더 평등까지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좀 더 평등 지향적인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평등해야 건강하다 리처드 윌킨스의 저서의 내용을 지금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비판 이론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치 희생양이 된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서열 체계를 가진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조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의 자세처럼 윗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는 반면에 아랫사람들은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리더라. 이건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왜 여성이나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가 더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매우 그 요효한 이론적 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력 관계를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인데 일단 우리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다음의 기회 11주 차에 그 공부를 하려고 해요. 불평등을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그때 또 이 문제를 이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주 3차 시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